오늘 제가 데니스 선생님의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밈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밈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도는 그런 짤 같은 걸 밈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 전달자 혹은 모방자라고 하는 기억의 단위이기도 하고요. 앞질게 됐고, 그래서 인간을 설명하려면 이 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대익 하드커버의 장대익입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독특성에 대해서 그동안 다뤘던 세 가지 책과는 조금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관되어 있는 인간의 독특성에 대한 또 유력한 설명이 나와 있는 책을 한 권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비장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사실상 저의 지적인 영웅 이면서 또 저의 포스닥 교수이기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연구년에서 또 저를 본인의 이런 둥지 안에 살게 해주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데니얼 데니 선생님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니스 선생님은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박사를 받을 때쯤에 이제 포스닥을 보통 가지 않습니까? 박사 후 연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생물철학이 저의 주 전공 분야인데, 생물철학의 대가이신 엘리엇 소버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락도 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최대천 교수님께 포스닥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상의를 드렸는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 그 당시 저한테 장 박사랑 제일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데니 교수가 제일 자기 볼 때 장 박사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은데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박사과정 중에 데니 교수님의 책도 읽었었고, 제가 진화를 공부하니까 당연히 생물철학의 또 대가이면서 또 심리철학이라고 하죠. Philosophy of Mind. 심리철학의 정말 대가이시고 인지과학의 철학적 기반을 닦으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모든 주제와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넓은 주제를 다루시면서도 또 자기만의 독특한 해법을 갖고 계신 엄청나게 독창적인 그 학자에게 제가 간다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그분이 저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하지만 만약 갈 수만 있다면 저로서는 너무너무 제 어떤 지적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리 선생님한테 편지 같이 CC를 붙여가지고 써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대리 선생님 계시는 텁스 대학의 인지연구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 2006년, 7년 얘기예요. 제가 이제 또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연구년을 맞이했습니다. 서울대 연구년을 맞았을 때 저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데니 선생님한테 또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013년에 또 1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선생님은 저한테는 지적인 스승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정말 인간적으로도 큰 도움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한편으로 너무 많이 배웠던 그런 선생님이죠. 그런 선생님이 수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오늘의 전체 주제는 인간의 독특성의 진화의 부분이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문명을 만든 유일한 존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다뤘던 책들의 기본적인 주제였죠. 첫 번째는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시간의 지배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생태적 지능, 다시 말해서 자연세계를 잘 예측하고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힘들, 미래에 대한 예측력일 수도 있겠죠. 그런 똑똑함 때문에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 됐다라는 얘기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또 소개했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 더 어떤 다른 종보다 더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축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만들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지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회적 지능이 다른 종들에 비해서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을 만드는 종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거 외에도 조직을 만들어서 뭘 했기 때문에 서로 배우고 학습하고 그걸 축적하고 했기 때문에 문명을 만든 것인데, 그걸 뭘로 표현할까라고 해서 Cultural Intelligence, 문화적 지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문화적 지능에 대한 대표적인 책으로서 조셉 헬릭이 썼던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종이 어떻게 성공적인 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라는 걸 만들고 그 문화의 기반 위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나게 됐다. 문화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문화가 아니라 인류의 지식과 기술의 총체 같은 것이죠. 그 위에서 계속 뭔가를 쌓았기 때문에 문명을 만들게 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독특함, uniquely human에 대한 세 가지 응답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생태적 지능, 사회적 지능, 그리고 문화적 지능. 자, 근데 오늘 제가 데니스 선생님의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은 이 문화적 지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밈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밈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도는 그런
그런 짤 같은 걸 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밈이라고 하는 것은 1976년에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11장에 한 챕터로 다뤘던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도킨스의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문화 전달자 혹은 모방자라고 하는 기억의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인간을 매우 독특하게 만들었다. 그거의 진화 속도가 우리 유전자의 진화 속도를 앞질게 됐고, 그래서 인간을 설명하려면 이 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새로운 복제자, 뉴 리플리케이터라는 표현으로 도킨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킨스가 이 보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했는데, 밈에 대해서 그 이후로 도킨스가 어떻게 보면 전혀 발전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루머가 돌았냐면 밈 이론을 폐기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돌았어요. 근데 이제 도킨스가 밈 머신이라는 수잔 블랙모어의 책에 추천사 비슷한 서문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나는 한 번도 밈 개념을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밈에 대해서 쓰지 못한 이유는 이기적 유전자 이론 가지고도 그걸 방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도발적이어서 그거를 더 발전시키는 거에 내가 한평생을 바쳤는데, 사실 밈은 내가 여력이 없었을 뿐이다. 근데 수잔 블랙모어가 밈 머신이라는 책을 썼고 읽어보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놔서 어떻게 밈이 우리 인간을 독특하게 만들었는가, 밈이 어떻게 언어를 만드는 인간을 진화시켰는가, 밈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밈적인 존재가 되었는가, 다른 동물과 달리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잘 써서 내가 오늘 강력하게 추천한다 라고 하면서 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밈의 철학적 챔피언이 있다. 이 사람 누구냐? 데니얼 데니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데니얼 데니시 쓰신 박테리아에서 바흐까지라는 책이에요. 이거의 원 저작의 제목은 From Bacteria to Bach and Back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BBB라고 하는 은유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를 아실 거예요. 되게 재밌는 제목이죠. 박테리아에서 바흐까지, 그리고 다시 백을 하니까 또 박테리아까지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2017년에 나온 책이고요. 저도 제가 연구년일 때 이런 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대학원 세미나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인간의 독특함을 설명하려고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독특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책은 꼭 문화적 진화만을 얘기하려고 쓰여진 책은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의식을 가진 존재까지 진화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마음 연구를 진화의 관점에서 해오신 그런 입장에서 50년, 반세기에 걸친 연구의 총 집대성이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야심차게 쓰여진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무생물의 세계로부터 어떻게 박테리아가 나오고 그 박테리아에서 결국 어떻게 진화해서 바흐까지 나오게 됐는가, 그 과정을 일단 약간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 2부에서는 그 바흐가 나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떤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나왔다는 게 무엇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문화 진화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논의, 그리고 그동안에 예를 들면 밈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뭐 명확하지 않다, 그거 너무 비과학적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밈 이론에 대한 반론, 그 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하고 있고, 밈 이론을 아주 풍성하게 펼치고 있어요. 밈 이론에 대해서 정말 그 업데이트된 데니스 선생님의 어떤 대응을 보고 싶다 그러면 2부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부에서는 원래 데니스 선생님이 철학계에서는 뭘로 유명합니까? 의식에 대한 독특한 철학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엄마가 끓여주신 그런 된장찌개의 이 맛, 이 아주 생생한 맛이잖아요. 이 맛은 내가 느끼는 건데, 내가 그걸 먹으면 그 1인칭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의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제3자의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되게 도발적인 주제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해오신 분이에요. 이 의식에 대한 아주 독특한 그 견해를 3부에서 또다시 마음의 진화의 관점에서 좀 요약을 하고 계세요. 이 책은 한마디로 데니스 선생님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논의들, 뭐 예를 들어 지향성이라고 하는 intentionality, 어떤 자유의지의 문제, 그 다음에 의식의 문제, 종교의 문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에 대해서 다 다루진 않지만, 예를 들어 데니스 선생님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자유의지 문제라든가 종교의 문제도 되게 도킨스하고 좀 다른 입장이죠. 밈 이론을 받아들이시면서도.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요약을 하고 있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 3부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이 책 전반에 3명의 어떤 지적인 영웅이 나옵니다. 데니스의 3명의 영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다윈이겠죠. 그
그다음 두 번째 앨런 튜링이라는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누구냐면 데이비드 휴미예요. 영국의 철학자. 이 세 명이 마음 이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데니스의 영웅이에요. 그 영웅들이 결국 누구를 어떤 빌런을 공격하냐면 결국 우리 데카르트 선생님입니다. 데카르트를 넘는 것이 현대 철학의 성과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데카르트가 깔아놓은 여러 가지 전제들과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비판하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이 책의 전반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 책의 그래서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개념이 이해가 없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없는 유능함. competence without comprehension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박테리아가 우리 마음이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는 박테리아에서 어떻게 바흐까지 나오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그거에 설계가 있어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원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설계를 만들어서 박테리아, 그 다음에 무슨 세균, 그 다음에 고세균, 그 다음 우리가 속해 있는 진핵생물의 세계, 이 모든 인간 이전의 모든 생물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왔냐면 다윈 이전에는 그것의 설계도가 먼저 있었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은 그거보다 더 위대한, 더 크고 더 유능한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그게 마음이 없는 단계에서부터 마음이 만들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살고 있는 일상 세계를 보시면 책도 있고 이 책은 책을 만든 편집자가 있는 거죠. 책을 만든 인쇄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자연계를 보더라도 직관적인 아이디어는 그걸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만든 존재는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자, 근데 다윈은 그 질문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게 나왔는가에 대한 질문은 동일하게 했지만 그것이 마음 없이 이해 없이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해 없이 나온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능력이라는 건 지금 있는 생명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능력이 있죠. 컴피턴스가 있어요. 사마귀를 보더라도 그 사마귀가 갖고 있는 기가 막힌 능력들이 있잖아요. 정교함이 있잖아요. 그 정교함은 설계도 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기묘한 낯선 추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strange inversion of reasoning. 역발상인데 그게 아주 strange하다는 거예요. 아주 기묘하고 낯선 그런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윈이 우리에게 줬던 선물입니다. 다윈은 어떻게 이 컴피턴스가 컴프리헨션 없이 나왔는지를 설명한 유일한 사상가였던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영웅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을 갖게 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과정들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약간 도약을 한 거죠. 그 도약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나왔지만 길게 보면 굉장히 점진적인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컴프리hension을 가진 존재가 나왔다. 그게 인간이고 인간만이 유일한 컴프리hension, 이해를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되게 도발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니시 보기에는 똑같은 틀이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도 적용됩니다. 앨런 튜링이 튜링 머신을 만들었어요. 개념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정보 처리 장치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컴퓨팅을 해요. 기계도 컴퓨팅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그 기계는 뭡니까? 계산을 이해하지 못해요.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알고리즘적인 과정이에요. 마치 자연선택이라는 알고리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가 없는 이 자연세계를 다 만들게 됐는가. 궁극적으로 결국 이해를 가진 인간도 만들게 됐는가. 이 얘기가 다윈이 해준 설명이라면 앨런 튜링의 설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앨런 튜링도 어떻게 컴퓨팅에 대한 이해가 없지만 컴퓨팅을 잘하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게 됐는가.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인간을 제외한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설명은 어떻게 이해를 가진 유일한 존재가 나오게 되는가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독특함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컨드 파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결국에는 밈학이라고 하는 미메틱스라고 하는 규정될 수 있습니다. 밈학을 데니스의 입장에서 잘 발전시킨 것이 바로 2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는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려요. 그럼 그 아이의 그림이 그걸 카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들지 않죠. 훔칠 만한, 카피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떤 정보는, 어떤 행위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연예인이 있다고 쳐봐요. 그 연예인이 액세서리를 걸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주는 그 액세서리가 완판되잖아요. 그 제니가 무슨 뭘 하고 나면 다 팔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는 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카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그런 정보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정보인데 그 정보가 베끼거나 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설계로서의 정보를 갖고 있다. 그게 바로 밈이에요.
예를 들면 그 밈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단어나 우리 음성 언어라든가 아니면 문자 언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걸 따라하고 문법 체계를 갖고 있어서 언어가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방에 의해서 전달되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밈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킨스, 수잔 블랙모어, 데니스 선생님이 하는 밈에 대한 일종의 정의 같은, 규정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뇌가 커지면서 뇌에 여기서 야생화된 밈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뇌에 침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능 금지송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막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해도 계속 리허설 되니까 듣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뇌가 커지고 뇌에서 어떤 신경회로가 생기게 되고 기억과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과 이런 가치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반복되고 전달되고 실제로 카피되는데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뇌를 감염시키고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들의 뇌와 달리 밈들의 저장소이고 밈들에 쩔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치 밈들이 우리 뇌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그 밈이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밈은 꼭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감염시키는 게 꼭 나쁜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과학도 하나의 밈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절차와 그 지침들, 다 이런 게 밈이 될 수 있고요. 광고 카피 하나가 다 밈이 될 수 있어요. 자, 데닛이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호주에 가면 흰개미 집이 있어요. 근데 그 흰개미 집들 중에서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를 얘기해주지 않고 딱 봤을 때 마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있죠. 가족 성당? 그 외양과 너무너무 흡사한 집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우디가 어떤 밈을 가지고 만든 거죠.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거죠. 설계를 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호주에 있는 흰개미 집은 설계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흰개미가 되게 본능적으로 페로몬에 이끌려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유전자가 만든 거고 하나는 밈이 만든 거죠.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만든 세계는 굉장히 독특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방력을 출중하게 진화시키고 밈에 굉장히 민감하게끔 만들어진 그런 뇌를 진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우리가 전달해주는 어떤 단어와 가치와 사상과 뭔가를 만들어내는 지침들이 이제는 어떤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상향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화학적인 구조와 어떤 뇌의 그냥 작용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본능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배우고 전달하고 그리고 전수받은 걸 가지고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향식의 세계, 탑다운이겠죠? 그게 바로 문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 가치대로 우리 조직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살아보자.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자. 그럼 제도의 일종의 종속은 아니지만 거기에 아주 의존해 있잖아요. 그런 세계를 만든 유일한 종이라는 거죠. 자, 그런 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되게 중요한 것이 디지타이즈 될 수 있는, 디지털화 될 수 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만들었는데요. 다른 동물도 언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디지털화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분절화하고 그거를 어떤 정보의 어떤 단위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복잡한 정보들을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일종의 리커시브니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반복성, 그런 반복성을 가진 문법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을 가진 언어를 갖고 있는 유일한 종이에요. 디지타이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대충 어디가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와 달리 우리는 문화를 전달할 때 되게 그 복제에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충실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문화 진화라는 것은 사실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화 진화론 반대자들이 있어요. 그런 반대자들에 대해서 이 데닛은 비판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문화 중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산물이 아니라 지침 같은 것들을 전달해 줬을 때 그 지침은 훨씬 더 그 아이템들을 훨씬 더 정교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가령 대충 그림을 그리고요. 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걸 전달한다고 쳐봐요. 20번째 사람은 사실 첫 번째 그렸던 그림하고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별을 그려놓고 대충 별을 그려놓고 20명에게 각자 한 번씩 이렇게 그걸 전달한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이 그려라 라고 하면 그러면 첫 번째 그 별을 그린 사람하고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별은 나와요. 왜냐면 딱 보고 뭔가 별처럼 안 그려져서 이거 뭐 별인데 잘못 그렸네 라고 해서 셀프 노멀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노멀라이징, 정상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지침을 전달해주면 혹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게 되면 그래서 어떤 문화 진화라는 것도 어떤 경우는 되게
복제 충실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꼭 유전자가 전달되는 어떤 충실도가 거의 100% 가까운 거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정교한 형태로 문화 진화가 가능하다.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 데니시 하는 얘기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다윈주의, 복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대물림이 어떻게 되느냐, 변이가 어떻게 생기느냐 라고 하는 이 다윈주의의 관점에서 문화를 봤을 때 그 문화가 되게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 진화가. 굉장히 다윈주의적인 문화 진화처럼 다윈의 자연 선택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변이를 만들어내는데 무작위로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것도 내보고 저것도 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솔루션이야 라고 생각해서 뭔가 무작위적이지 않은 형태로 우리가 변이를 만들어내죠. 생각의 변이들을. 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라마르크적인 입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밈의 풀 내에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윈이 얘기했던 생태계에서 작동하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에게 적용되는 그런 무작위성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주의를 문화에 적용할 때는 조금 그 다윈주의가 쇠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스펙트럼 상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화 진화를 어떻게 다윈주의의 스펙트럼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아주 정교하게 철학적으로 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컨 파트 2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들과 달리 밈의 세계를 만들게 됐고 그 밈의 세계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iOS를 쓰든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쓰든 간에 휴대폰이 기본적인 것 외에 정말 정교하게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작동시키려면 앱을 다운로드 받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게 인스톨되고 하면은 그게 일종의 이 생각 도구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그냥 처음에 그런 하드웨어만 있다가 어느 순간 앱을 다운받기 시작했고 앱을 다운받는 순간 그 위에서 또 다른 앱을 다운받게 되고 점점 더 그 생각 도구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 생각 도구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밈의 세계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그 밈풀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예전과 같지 않다. 그리고 탑다운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는 다 버텀업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모든 생물체는 다 버텀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탑다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계를 먼저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가우디가 마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만들듯이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존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부의 아주 중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책에서 했던 컬처럴 인텔리전스는 뭐가 다르냐? 인간이 왜 독특한 종으로 진화했는가?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왜 데닛을 따로 다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면 이제 문화 유전자 공진화론자죠. 헨릭 같은 사람은 밈이라고 하는 용어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밈은 이제 더러운 용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짤로 그냥 이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밈은 유전자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복제자로서 기능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복제자라기보다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매번 복제된다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뇌 속에서 전달돼서 뭔가 또 재구성돼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복제가 아니라 재구성이고 재구성 이후에 전달되는 그런 형태인데 복제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다. 문제가 있다. 라는 이제 반론들을 편 거죠. 그래서 밈 이론을 자기들의 이론과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데닛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너희들이 하는 얘기랑 내가 다를 게 없어. 그리고 다윈주의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면 다윈이안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윈이안 스페이스에서 보면 다 스펙트럼 안에 들어오는 얘기야. 너희도 포함을 될 수 있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볼 때 너희들의 얘기는 컬처럴 베리언트, 문화적 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볼 때 그게 밈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이론과 문화적 지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원래 그 학자들은 단어 싸움을 하잖아요. 내가 낸 밈을 더 많이 퍼뜨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남이 쓴 용어를 인용하면서 쓰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2부가 가장 문화 진화에 대해 풍성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밈을 진화시켰고 그 밈의 세계가 우리를 다시 옥죄는, 그래서 다른 동물과 이제 다른 세계를 살게 되는
그런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이 인간을 무엇이 유니크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학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2부고 3부는 완전 또 다른 주제예요. 3부는 의식에 대한 얘기인데, 의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1인칭적인 관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시적 이미지고 직관일 뿐이고, 실제로는 제3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고, 그렇다면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자들이 감각질이라고 하고, 이거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거고 제3자가 탐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개인적인 그런 경험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관점을 그대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휴엄을 얘기를 하죠. 휴엄이 얘기하는 인간은 인간의 어떤 생각의 습관일 뿐이지, 우리는 사건의 선후 관계만 볼 뿐, 사실 거기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을 보시면 여기에 UI가 있잖아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실제 구조를 정확하게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죠.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하게끔, 쉽게 이 버튼을 쓰게끔 설계한 것 뿐이죠. 실제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유저 일루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환상 같은 거가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근데 의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식도 사람들이 이거는 1인칭이야, 이것도 감각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생생한 거를 나만 느낄 수 있는 거야, 이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맛은 나만 느낄 수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마치 유저 일루전 같은 것이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현시적인 이미지만 보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제3자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의식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멀티플 드래프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이론을 여기에 아직 펼치지는 않지만 어떻게 그런 과학적인 이미지와 현실적 이미지가 이렇게 서로 분리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반적으로 주적은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를 넘어서 어떻게 현대적인 마음 이론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마음의 진화의 관점에서, 밈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책이 되게 어렵습니다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하드커버에서 다뤄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인간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고차원의 생각을 하고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진화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해 없이 이런 능력이 진화했고, 우리가 드디어 이해를 가진 능력, 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진화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드커버가 정말 하드커버를 해야 될 책이어서 오늘 조금 길게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책은 또 다른 각도에서 다룰 수 있지만, 오늘은 인간의 독특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이 책보다 조금 더 쉽지만 넓은 적용 영역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